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3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자당마당 하다 났습니다. 어쨌든 황금 같은 또 주말 연휴가 지나가고 주말 플러스 설 명절 연휴가 지나가고 오늘 또 새로운 기운으로 이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값지는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시고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무조건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고 시간에는요, 신윤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 설 민심 이야기 그리고 본격 총선 모드에 돌입한 정치권 이야기 짚어봅니다. 특히 지금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후에 신년 인사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냐, 이걸로 뭉개고 넘어갈 것이냐, 이게 바로 지금 또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아주 간단한 것으로 치부를 하고 다 정리됐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두 분 청년 정치인들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또 이분들이 대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쇼미더 민심 시간에는요, 원래 오늘 화요일이니까 그 주말에 여론조사 해가지고 쇼미더 민심 봐야 되는데 주말이 또 이 설 연휴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쉽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난해 12월 수원 정해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와 함께 설 지역 민심과 출마 결심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수원 정이요, 엄청나게 치열한 곳입니다. 박광훈 원내대표가 거기서 삼선을 했죠. 지금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지금 나왔죠. 아무리 본인이 여기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정치 새내기로서 교수로서 이 자금력과 이 인맥이 빵빵하지 않은 이 교수 입장에서 과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김준혁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성실하고 예의가 있고 또 선비 같은 사람이라 어떤 보관을 가지고 여기 임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젊은 청년 정치인들 모시겠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진하 기자 맨날 하면서 오늘은 이러니까 좀 그렇죠?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등 제3지대 4개 정치 세력이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 언급하신 개혁신당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함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의 원칙화 상식 등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명절 밥상에 제3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빅텐트를 아래로 뭉치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현실론을 내세웠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정체성이 사라졌다면서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커뮤니티에서는 탈당 인증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서 그것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에 이들을 달래기 위한 기존 지도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11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동안 개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그러나 이번 결정에 실망하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면서요. 자신을 자강파라고 밝힌 이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냐라는 비판과 좌절감에 백분 동감한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따르게 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에 일부분 동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문법에 매몰돼 무엇이 중요한지 경시한 것은 아니지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허은하 인재영입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눈앞의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지들과 타협, 설득이 필요했고 좀 더 친절했어야 했다라는 이런 반성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역시나 당대표로서 맞이하게 된 여러 선택지 앞에서 비록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지지를 또 호소했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금요일 날 그 개혁신당과 이제 합당하는 그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낙연 대표 측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당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이 지분이 엄청나요. 그분도 최고위원이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제가 방송을 1시쯤 했거든요. 오후에. 그때도 물어봤죠. 네 개 당이 합쳐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그 기차역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합당을 하기로 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3시에 기자회견 잡혔다가 3시 반에 합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엔 본인들 이름도 없었었고 대표 이름도 없었었고 사실은 참모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이걸 보면 박원석 원내대표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합당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이제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다 양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다는 거를 그때 딱 즉시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 설 연휴 되기 전에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절박감. 또 지지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뭉쳐야 된다는 거. 내지는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서 어쨌든 3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과연 맞느냐. 양양자 씨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맞느냐. 그다음 더 중요한 거. 이준석하고 류호정이 맞느냐. 이 잡탕밥이 되어버린 이 개혁신당 과연 잘 되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계속해서 라디오나 이런 곳에 나와서 말을 한 것은 비빔밥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뭐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우러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혁신당의 물리적인 결합은 합의를 했지만 화학적 결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각 당의 정체성과 지지 세력이 달라 공약이랑 비례대표 공천 등 향후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좀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여야의 시각도 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당 선언을 한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불안해 보인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혼란한 제정치 세력의 연합 수준이라면서 제3지대 정당이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그 펜코라고 해서 특정하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특정 커뮤니티가 세력이 센데 그쪽도 지금 다 열받아가지고 탈당한다는 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써니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3번 달려고 같이 모여놓고 또 대표는 국민의힘이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민주당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의 지분이 있어야지 이 3번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늘려주고 번호 가져오는 데만 어떤 기여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또 쏙 빠져나가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바로 민주당의
그래서 나가면서 당신들이 내놓은 명분이랑 같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네.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이 자구책이나 스스로 자강이 있어서 제대로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대 여야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위성 정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첫 회의 때 위성 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라면서 제3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꼼수는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비례대표를 별도로 배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54.3%를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그보다 낮으면은 이제 비례를 한 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와. 그래서 오히려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받아서 17석을 더 챙겼습니다. 반면에 준연동제에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정당 득표율이 높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다는 좀 개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개혁신당의 과제는 그거보다 이제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이 6명보다 많은 7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양양자 등으로 총 4명인데 이준석 대표는 12일 MBN 뉴스에서 출연해 다음 주까지 6석에서 7석까지 늘릴 계획을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양양자 의원 물론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다 원칙은 민주당에서 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참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호 3번 확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4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네. 허은하 의원은 비례였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탈당하면서 결국 의원수가 없어졌고 의석수가 없어졌고 의원 자리 내놨고 그럼 앞으로 한 4-5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은 3번은 확실하겠네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심에서 이제 판결 받은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나 4월 총선 출마할래. 결국 이겁니다. 네, 지난 8일 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조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 전 장관은 부산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도 좀 이제 공지가 됐는데요. 조국 신당이 공식화될 경우에 민주당으로선 중도층 표심 등의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당 지도부는 일단은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는데 다만 당 내부에서 반윤석열 연합 전선이라는 큰 텐트가 쳐져 있다면 이제 조국 신당과 함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좀 민주당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만 보면은 조국 장관이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민주당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일반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 나오는 게 아니라 험지 쪽에 나온다면 예컨대 부산이나 이런 쪽에 나온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과 중도층 사람들의 세력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부산이나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국 신당하고 연결시켜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신당과의 지역구 배분 문제를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신당은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이 민주당의 라인들이 지금 포섭되어 있는 곳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매우 부적절하니까 그건 반대고 대신에 험지나 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간다 그러면
중도층을 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네.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분석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을 잘 해야 된다. 다들 뭐 정치 구단들이니까 계산 잘하겠죠?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빨리 하나만 합시다. 네.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즉각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연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네, 걸기대회는 이제 오는 15일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내일 그리고- 모레죠. 네, 네. 내일 모레죠. 그리고 이제 큰 혼란이 우려되는 곳은 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이는데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됩니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공의들의 80%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이번에도 좀 상급 종합병원에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라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파업에 돌입 또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놔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의사들을 못 이겨 이렇게 이런 신문 기사도 봤는데 과연 못 이길지. 일단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진보 정권에서는 의사들을 못 이겼습니다. 그들은 진보 정권이 강하더라고요. 보수 정권이 얼마나 강한지, 보수 정권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지, 투덜거리면서 할 건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너무 치사하게 한쪽 편만 들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내세우는 이 명분과 정부가 탄압하면서 내세운 명분, 그리고 이전에 정부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어떻게 정말 다른지, 이쪽 사람들 말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옳은지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의사당 1번실구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할명 지리산재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이죠.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다고 하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 선물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혹시 드신 분들 효과 좀 보셨는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드시고 계시는데 매우 효과 좋다고 그냥 집에만 가면 한 병씩 싹싹싹 사라지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이야 이것도 내가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 선물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요. 특히 사포닌 함량이 매우 많은데 이게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를 높여가지고 이 조그만 병이에요. 이 병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기운이 펄펄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늘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또 나의 동생, 나의 지인, 나의 자식들, 여러 선생님들, 고마운 마음 가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 모두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 이벤트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산삼떡 3종 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삼향이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라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색깔도 예뻐요. 분홍색, 그다음에 연두색,
그다음에 저거 아이보리색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전화 문의는요 1666-1080 네이버 검색은 산삼 순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의사당 1번 출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실 겁니다. 신의기 변호사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셨어요? 예, 설 때 좀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일도 하면서 휴식도 많이 취했습니다. 아유, 다행이죠. 이렇게 한 번씩 있어줘야 돼요. 퐁당퐁당 휴식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쉬고는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냥 평소랑 비슷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 노무현 재단이 일이 그렇게 많아요? 노무현 재단 일만은 아니고 뭐 사실 이따가 얘기 또 나오겠지만 그 설 특별 사면 그 명단 보고 저는 기가 막혀서 또 평소에 제가 그런 심리전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좀 쭉 예전에 있었던 일 다시 복귀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거 되게 이상하고, 그쵸? 이상하고, 네. 좀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이런 명단들이 좀 많긴 많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어쨌든 총선 60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본인들도 좀 속상하고 열받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도 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설 연휴 동안에 이 대한민국에 대한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민심을 수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분들, 그러니까 정치권 외의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치에 지읒자만 나와도 정말 이렇게 소름 돋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치 그래요? 불신과 혐오가 너무 높아서 아예 말을 삼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추상적인 민심을 제가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신년 잡담이 뜨면서 국민들께서 또다시 실망을 하셨을 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가 없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것 같고요. 대담도 아니고 잡담입니까? 네, 저는 잡담으로 봤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세 가지의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 이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에도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이제 실망감이 불신으로 확산되는 것 같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대안 세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설 앞두고 삼지대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나도 뜬금없이 이런 좀 이념 혼합적인 굉장히 불안전한 형태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거 국민들께서 또다시 떴다방이 왔구나. 그래서 한 번에 또 불신, 이 세 가지의 불신이 종합적으로 좀 나타났던 민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포기했고, 일단 말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맨날 똑같고, 민주당도 포기 상태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이런 정치 상황도 나는 정말 짜증난다. 이게 민심이더라. 야, 이거 너무 우리나라 그러면 너무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이게 뭐 그런 비판은 늘상 이제 현실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네. 이따 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되게 선명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또 젊은 남성들의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번에 또 현실에 또 타협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일단 늘상 있는 비판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현실에 안주하는 건 또 저도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다만 저도 주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친구들한테 좀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뭐 어차피 여론이 대부분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찍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 정치 얘기 하지 말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아이러니했던 건 문재인 정부 때 네. 모든 게 이제 정치라 그래서 다 정부 욕하고 민주당 욕했는데 왜 지금 이제 정치 얘기를 하지 마냐.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만 보더라도 대략 이제 찍었던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짜증난다 이거죠. 내가 솔직히 그분 찍었으나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또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쟤네가 아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싫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송사에 가서 어떤 분장 선생님이 저한테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정말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먼저 여쭤본 것도 아닌데 정말 마음에 나라 걱정이 심하다 보니까 삐져나온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나라 걱정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불신 속에서 아마 나라의 장래를 심하게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 그 과일 물가도 14%
13년 만에 최대치라 그러고.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차례상이나 세뱃돈도 부담이 되고 이게 확 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56조에 그 세수 펑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 초부자들 감세 그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빈 거는 결국엔 서민 중산층이 채우게 되는 거고 약자들 복지부터 없애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이번에 이제 설 그 명절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더더욱 이제 체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주말에 개혁신당에 이제 네 당이 합쳐져가지고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내지는 뭐 이낙연 대표도 공동 대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가 개혁신당이니까 거기가 합당한 거 가지고 말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름이 개혁신당이 아니고 그냥 통합신당이라고 해야죠. 통합신당. 왜냐면 개혁신당이라 그러면은 개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될 거고 이념과 철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에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있었는데 네, 있어요. 이건 한지붕 네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완전한 동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고 또 이낙연 대표가 결합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준석의 안철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안철수 의원이 상징했던 삼지대, 여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가장 비판받았던 것이 모호한 새정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 안 되면은 국민의 뜻을 물어봐서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식으로 늘상 이런 정치 태도를 보여오다가 심지어 국민의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런 안철수 의원이 했던 그 모호한 화법을 하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합 빅텐트를 쳐버리니까 국민들도 당황스럽고 내부 지지자들도 지금 이탈하는 이런 현실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 이념 혼합적 정당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다 다양하니까 모든 걸 수렴한다. 이것이 바로 1당과 2당이 갖고 있는 대중정당이 가진 한계거든요. 근데 대중정당은 이미 2개로도 충분하고 국민들께서 삼지대에 원하는 그러니까 1, 2당으로 못 가는 분들의 마음은 좀 정치 제대로 해보라라는 뜻인데 오히려 현실론에 굴복해가지고 1, 2당을 따라하는 그런 식의 모호한 대중정당을 가게 되면은 그냥 국민들께서 또 1, 2당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지대가 또 한 번 실패를 답습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뭐 본인들의 결정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저는 이제 평가만 남았는데 그 평가는 매우 냉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플러스로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이게 통합할까요? 절대 안 하죠. 마이너스로 가니까 마이너스 결합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더하면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저는 안타까운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패할 거를 지금 거의 전제로 깔고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1+1이 0.8이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근데 성공하길 바래요. 근데 성공하길 바라는데 마이너스 결합이라 마이너스고요. 정치에서는 1 더하기 1도 2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이너스 얘기 나오니까 마이너스 3선 중진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그 마이너스 4선 중진 되지 않으려고 정말 무리수를 많이 준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라이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하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겉으로 그런 블러핑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센 척하고.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가. 근데 막 콧노래 부르고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자기 불안한데 그렇지 않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다가 저는 오히려 그런 포인트들 더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동안 본인이 재미를 봤던 것들 있죠. 네. 막 지지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그럴듯한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확 그 온라인상에서 뒤덮는 거 그거 그대로 본인이 돌려받고 있고 앞으로 그 대가는 더 세게 받게 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커뮤니티가 FM 코리아 여기잖아요. fem코라고 불리우는. 네. 근데 거기가 좀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소수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고 또 여기랑 그 말을 잘 안 듣거나 여기랑 좀 기조를 같이 안 가게 되면 또 공격을 막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은 좀 더 큰 정당으로 좀 더 뭔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잘 하고 싶은데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군복무 얘기도 그렇고 무임사 얘기도 그렇고 본인들이 내세운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네 지지 기반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좋은 말이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번호라도 받아서 빨리 앞에서 뭔가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사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후달릴 것 같단 말이죠.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진이나 의석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치는 것밖에 없다. 첫 번째 그 생각이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솔직히 민주당 출신
이 사람들을 그러면 홀대하면서 내가 뭐 이준석의 기치 아래 다 몰린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한 동거는 시작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들 헤매고 있을 것 같고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딱 끝에 가서 뭔가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자기네끼리도 그냥 서로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딱 이거 합당 그냥 먼저 발표부터 해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거든요. 안 한다고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모순이 하나가 뭐냐면은 전당대회 때 3천만 원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비단지는 정치한다 이랬는데 지금 현실로는 돈 때문에라는 또 지금 그렇죠. 진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말을 많이 바꿨어요. 보수 진보를 뛰어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보수 정당이다. 우리는 뭐 사회적 보수다. 뭐 개혁 보수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다시 이념 혼합으로 또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짧은 기간에 말을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바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원어 그대로의 바보가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의미로 비꼬아서 바보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후자의 의미죠. 그 원칙을 지켰던 좀 우직하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좀 그렇게 정치를 원칙 있게 했던 걸 바보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네. 많은 지지자께서는 이 진짜 바보의 의미로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왜 그 소위 말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가장 좀 이익이 될 때 이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의원 4명 속에 들어가 버린 셈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낙연 대표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뭐 원치 않는 장사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지금 비판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분들은 트라이앵글 전략, 수도권, 광주, 호남, 대구, 영남 여기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실제 지금 나오는 체감되는 상황하고 실제 투표장에 갔을 때는 많이 다를 것이다.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견도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제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잘하면은 3번 찍을 수도 있죠. 엄청 잘하면. 엄청 잘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라인업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제가 아까 신당이라 그랬는데 신당 네. 느낌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평가는 매우 냉정하게 전 하실 수밖에 없다. 저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혁 보수라고 해서 돈을 뭐 몇십만 원씩 썼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진보 쪽에 분류가 되니까 이게 뭐냐 사기당했다 이런 말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인데 개혁신당의 몇몇 이 내부 사람들이 또 가짜 지지자 진짜 지지자 또 갈라가지고 또 그걸로 서로 싸우고 기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컨트롤 못 하는데 어떻게 이 제3지대라는 험난한 곳을 뚫고 가겠냐. 이미 그리고 본인의 얘기들로 지금 다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본인이 그동안 뿌렸던 걸 돌려받는 상황뿐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최근에 지지자들이나 방송 나와서 저 바보 아닙니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믿어달라라는 맞아요. 뜻이겠죠. 간절하게 이제 믿어달라는 믿음의 호소인데 이제는 정말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왔고 그 행동 자체가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배신감을 느끼는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야말로 이준석 대표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종교적인 믿음, 믿어야지만 되는 이런 지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기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30대 젊은 남성들, 좀 과격한 남성들인 것 같은데 펜코 지금 탈당하고 난리 났다면서요?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윤핵관을 비판했던 것도 밀실에서 마치 자기들이 딱 정해놓고 아까 탑다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던 걸 비판해서 응원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하는 게 또 뭐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어 천하람 그 씨가 이제 그 통합론을 주장했다고 그 얘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앞에 그러니까 방패막이를 세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천하람은 방패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 펜코에 있는 분들은 주로 그 자강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통합론이랑 이게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천하람 씨는 통합론이었다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화살 다 맞으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주변에 사람이 붙겠습니까? 남 핑계 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네가 맞아라. 롤이란 게임에서 전형적인 트롤상이에요. 진짜 제가 계속 게임에 비유하는데 게임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 채팅해가지고 누군가 욕먹을 대상을 찾고 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전 그걸 정치에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트롤로 보면 똑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 측근들에 대해서 최근에 윤핵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통합은 되게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보수에서 윤핵관스럽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 수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멸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이낙연 대표에게 쓰면서 지금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핵관들하고 정치를 못하는데 이제 와서는 개혁신당에서 이낙연 대표 측 윤핵관들하고는 이게 가능하냐라는 반문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것이 만약에 플러스적인 통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통합이면 왜 허은하 의원이나 이기인 의원은 왜 그럼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용남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DJP 연합도 했는데 왜 이거 못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건 되게 작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 DJ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DJP 연합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인재 씨가 이제 분당하면서 그 분당하면서 표가 갈라져가지고 DJP 연합이 어부지리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당의 명분이 없고 설명이 안 되면은 김용남이라는 분은 나와가지고 과거 30년 전, 25년 전 사례를 갖고 와가지고 맞지도 않는데 이걸로 끼워 맞춰서 설명하니까 야, 이 통합은 실리도 없지만은 명분도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베라님께서 신은기 변호사님 그리고 황희조 이사님 두 분이라도 민주당의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나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단 결혼도 하시고요. 참고로 저는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가라 이거죠. 아이도 낳으시고요.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결혼하고 얘기하라 이거 같아요. 결혼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한 청년 정치인들이 많네. 여기 두 명도 그렇지. 이준석도 안 했지.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 마음도 류호적도 안 했지. 사실 원래 그걸 가지고 토론해도 그쵸. 원래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이런 막 결혼하고 그렇습니다. 싶구나. 아기도 낳고 싶고.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데 꼭 해야 된다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갑자기 전격적으로 합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있으면 또 망가진다, 이 근데 생각했습니다. 하나 좋은 건 이제 언론 트래픽은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주목은 많이 그렇죠.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특히 정치인들 뭐 부고 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장기적인 그 정치를 오래 할 상황이라면은 이건 꼭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답니다. 물론 박스권에서 못 벗어났다, 30%대다 이런 말은 아직도 나오지만 다른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올라갔어요. 거의 40% 가까이 지금 나오려고 말랑해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나 이 신년 인사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명품백 결국 사과 안 하고 프레임 자꾸 이상하게 끌고 가는 거 저렇게 되면 문제다라고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우리 지점과는 다르게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보수가 639, 진보가 이제 463 이렇게 네. 보수가 표집이라는 지적도 있고 네, 보수가 표집. 또 그 네. 시기가 그 국민의힘 쪽의 내부 경쟁력 그 조사를 하던 시기여서 아. 그게 좀 더 과하게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컨벤션 효과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네.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정부 여당이 상상 이상으로 더 혼쭐 나겠다 생각도 들었고 당장 아까 KBS 그 녹방에 대해서도 지적을 네. 해주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심지어 민감한 문제들은 그냥 쏙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파우치라고 말장난을 해서 결국 남아있는 건 KBS, 지금 시청자 게시판 불탄 거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좋아하다가는 큰일 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 황희두 이사님 말씀대로 그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일시적으로 잡혔다고 저는 보고요. 그냥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시면 심플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중립적인 지역에서의 표심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이 그때 17.15%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민심의 흐름으로 일단은 전제값으로 봐야 될 것이고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여야의 격돌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또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저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저것은 저는 보수 과표집 현상이 이번에는 좀 과다하게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설쯤 되고 그렇게 연휴가 되고 해가 바뀌고 그러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좀 마음이 너그러워져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덕담 한마디 하마 너에게 기운 한번 북돋아주마 이래서 좀 나온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솔직히 그리고 요즘에 중도들은요 아마 여론조사 전화가 많이 걸려올 거예요. 너무 그럼 싫어, 바쁘다 전화보다. 보니까 거의 네. 꺼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응답을 많이 안 하는 이제 그런 효과도 있었어요. 심지어 응답을 한 분들 중에서도 중도층이 매우 잘못하면 56%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대통령실 측에서도. 그러면은 진보층은 전화 안 받고 보수층은 열심히 받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건 컨벤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윤 정부 부정 여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총선까지 갈 것인지 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윤석열에 집중하려고 딱 봤더니 윤석열이 안 보여. 한동훈이 보이고 뭔가 없어진 것 같아. 이 신기루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분은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대로 가면 저는 역사상에 정말 이런 대통령은 없었고 정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아니 지금 배우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명백하게 물증으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를 당연히 기대하지만 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도 지금 편향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거부권도 남용하고 있고 뭐 사명권도 남용하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지금 사유화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보이든 안 보이든 회복 불가능한 그런 부정 상태에 빠진 거 아니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8개월 만이라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결집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큰 의미를 담을 수 없다 보고 결국에는 이 중도층,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잘못하다고 있는 게 거의 56%면 그냥 아예 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보고 아까 사면 얘기 나와서 이제 앞부분에도 얘기했었지만 거기에 이번에 특별사면 들어간 게 김관진 씨랑 김기춘 씨예요. 심지어 그 과정도 되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했던 사람들이 다 댓글 부대, 심리전, 댓글 공작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원세훈 씨도 그 가석방을 받은 네, 상황입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거는 이명박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럼 똑같이 그런 공작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본인들이 경제나 이런 이슈들을 정면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뒤로 해가지고 꼼수로 뚫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우선 국민의힘 오늘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비 후보자 면접이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 당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 조건에 대해서 희생을 통해서 적어도 2석은 가지고 올 수 있어야지만 된다. 용산 뭐 내각 출신 후보들 그렇게 되면 지역구 교통정리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또 쌍특검법 재표결도 의원들에게 달려 있어서 함부로 밀어붙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물갈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작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 사이에 있는 분들, 뭐 조혜진 의원, 뭐 서병수 의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역구 재조정을 하면 이제 지역구를 비워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이제 안락한 지역구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봐야죠. 그러니까 물갈이의 핵심은 뭐 3급수의 물이 2급수가 되느냐, 3급수가 폐수가 되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누가 들어가는지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는지 보고 하겠다. 지금은 일단은 평론 중지하겠다. 근데 뭐 보나마나 사실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내려올 걸로 보여는 집니다. 사실상 답정너란 얘기죠. 이게. 아니, 근데 아직 답이 나온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아는 은어인가요? 이거 너무 심한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도 하위 20% 명단 통보가 사실 있고요. 다 자기네들은 안다 그러던데. 그러면 좀 있으면 다 나온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합당하면서 뭐 통합 얘기하면서 다음 주면은 우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잘린 사람들 우리 당으로 올 거다. 근데 확실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개혁신당에 갈 분이 없어요. 제가 아니 볼 그러면 때는. 보세요.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만 다 데리고 하는 거야. 사실 거기에 이지수 하나 얹는 거랑 똑같아.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혁 뭐야, 보수를 이게? 지지하던 젊은 남성들은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이쪽 사람들로 갈리고 그럼 민주당은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기에는 또 지금 저기로 간 분들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또 지지를 받던 분들이 아니기 아 때문에. 그래도 다 몇 선 의원들인데 그래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가 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윤영찬 의원이 또 다시 남고 이런 흐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아는 거 말해봐요. 전 진짜 당근 소통은 그렇게 깊게는 안 하고 소통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소통하고 되게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또 이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2심에서도 실형 선고가 나온 다음에 결국 남은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 나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부산에서 총선 출마, 신당 창당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불쏘시개가 되겠다.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얗게 타도 걸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2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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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표만 싹 뺏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거든요. 실제로 그 우려가 온라인 그 민주당 핵심 지지자분들이 모인 데서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제일 우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타까워가지고 열심히 또 응원을 했던 입장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 매우 옳지 않아요. 그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 보고 특히 2심 결과가 또 최근에 되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결국엔 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쪼개지고 있는데 반면 이제 국민의힘 쪽은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거기를 이제 이념적으로 막 결집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여기가 쪼개진다 그러면 앞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다. 다만 뭐 누구든 나온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분들이 전체적인 흐름, 특히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면 굳이 그러니까 내지는 방법을 이렇게까지 해서 민주당을 또 흔들어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고 또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던 이제 고위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2심, 그러니까 사실심에서 또 2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거는 뭐 유죄로 이제 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총선에 출마한들 배지를 달아도 배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적 그 공간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또 갖고 와서 싸우겠다? 이거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정치인이 2심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출마하겠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잉 수사를 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사건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정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당사자가 본인의 사법부의 재판까지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억울함 풀겠다? 이건 대한민국 상권 분립 체계에 저는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저도 그 공감을 하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뭐 법정 구속될까봐 저런다고 또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들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게 자기들인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또 언론에 어떻게 쓸지 뻔히 알고 그걸 자기를 또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못 참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 전 또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한동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막 요거 연탄 잘 붙이고 다녀가지고 거기도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야? 싸우게 만들지 마시고 네. 민주당이 쇄신과 성찰과 혁신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싸우면 민주당이 당연히 이기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나와서 하게 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래요. 분열 포인트는 저도 되게 우려가 되긴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뭐 보여주시겠죠. 아직 현실 정치 이제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실 거라 보는데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워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께는 뭐 더 긴 말씀 드릴 필요 없고 본인이 또 법률에 대해서도 법학 교수까지 지내셨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큰 일을 생각하셔야지 이 지금 총선이라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사인의 감정을 푸는 이런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나 우려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그 리셋코리아 행동에 붙은 분들 중에 몇몇 되게 우려되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판단을 하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지만 자꾸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걸 자기가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옆에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잘 떼내야 현실 정치로서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인구 재앙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로 나오신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지금 나오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이 그 많던 시간 동안에 못 해낸 거 가지고 또 아젠다를 소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죠, 지금은. 약간의 그 검찰에 대해서 독재를 규정하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사감을 푸는 걸로만 게 안 보이니까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는 어렵고 이것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과거 조국수 그 장면을 또 소환시켜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다시 한번 또 작동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전 정무적으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선택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은 중도에서 인기가 많습니까?
그 뭐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젊은 층 사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앞으로 이제 정치로서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민주당보다 왼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라든지 오른쪽도 자체가 지금 막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왼쪽에서 좀 더 탄탄하게 채워서 요렇게 그 그라운드를 좀 바꾸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정치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그 이후에 뭐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 이후 선거에 나오시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무죄를 받으시고 나서 결백하면 입증하고 나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지금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뭐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 정치권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이거는 좀 불행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편하게 가라. 그러면서 2심에서 법정 구속 안 해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선거 나가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2심이 왜 법정 구속을 안 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해야죠. 아니 근데 안 하는 경우는 그게 맞죠. 또 있죠. 정치인들 그러니까 관련해서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있죠. 그거죠. 정치적인 상황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 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법부의 판결을 다 그런 식으로 정치투쟁해서 다수결로 정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그럼 상권분립 체계에 맞느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구속 중인데도 당을 만들어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 구속 여부가 이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래도 우리의 상권분립 체계를 조국 전 장관이 잘 이해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적인 양심에 그건 뭐 맡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의 신당은 어떻게 잘 될까요? 뭐 당을 만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은 뭐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또 받아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그냥 날 것 그대로 솔직한 신경들을 잘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나중에 살짝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또 우리 이번에 김진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소비자 선호도 1위 강화교동 해풍맞은 고시가리 통통쌀 광고입니다.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입니다.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통하니 먹고 싶은 마음이 쑥 듭니다.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 식감이, 씹히는 식감이 또 매우 좋더라고요.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맛이 고소하고 기름기가 적당히 배어 있어서 입에 감칠맛도 같이 나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삐쩍 마른 쌀이 아니라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그런 밥알을 우리가 씹다 보니까 뭔가 포만감과 함께 행복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통통몰에서 통통한 인생 네, 한번 좀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요. 자, 이어서 대담한 대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조 연구가 정조 전문가죠. 정조대왕의 전문가.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 도서로 선정된 리더라면 정조처럼, 그리고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정책 제안으로 주목을 받았던 작가이자 교수입니다. 수원정의 출마를 선언한 한신대 김준혁 교수 모시고 대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대선 전에도 저희 방송 나오셨었는데. 네, 그랬었죠.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그동안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거는 일단 5개월째 술을 안 마셔서 오. 예, 그 살을 좀 많이 좀 뺐고요. 이거 머리 머리를 스타일이 파마를 살짝 바뀌었는데? 했는데 이게 네. 좀 잘 못하는 거 같아가지고. 약간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뭘 발랐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외적인 건 그렇고 본인이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죠? 지난번에는 이제 수원시장 대선 때 나오신다고. 예, 수원시장 그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수원에 5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역구인 수원 정 지역구, 메탄동, 원천동, 영통 1동, 광교 1, 2동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수원의 영통구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지역에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수원정 예비 후보. 근데 수원정이 지금 있잖아요. 높으신 분이, 센 분이. 박광훈 의원 전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던 박광훈 의원님께서 삼선 의원으로 그 지역에 지금 현역으로 계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그 지역에서 높은 또 신망을 갖고 계시고 지역에서 역할도 많이 하고 계셔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제가 경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광훈 원내대표가 그렇다고 치고 이수정 교수나 김준호 교수님이나 사실은 이제 신인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정치 그렇죠. 관련해서는. 그러면 내가 경선에서 이기면 난 이수정 이길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수정 교수하고 저하고 같은 교수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을 아느냐, 지역을 모르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렇게 그 기자회견 비스름하게 했는데 본인이 이 지역에 온 지 50일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0년 됐거든요. 50년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고 저는 그 지역 전체 골목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지역이 없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이수정 교수는 자기가 거기가 험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수원대학교, 경기대학교, 네. 그쪽 라인이 다 그 학생들이 주변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겨서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가 이제 경기대학교 기숙사가 수원 정 지역에 있고요. 그 기숙사는 이제 주민등록을 이제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의 인원이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학생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이수정 교수가 약간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은 수원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고 깨끗한 지역인데 범죄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범죄가 없는 데인데 네. 지역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이수정 교수가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저희들 표현으로 하면 일종의 좀 말의 그 헛발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 있는 보수 이제 인사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이수정 교수 내부 쪽에서 여론조사를 아마 좀 돌리고 있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원 정 지역이 지난 그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에서 수원 지역 전체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말은 험지라고 하지만은 수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비례를 거부하고 자신 있게 그 지역으로 온 거죠. 왔는데 이제 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그 실수, 실언 이런 부분들과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이 자꾸 좀 명확하지가 않고 좀 여사를 잘 해주려고 하다가 모순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지역에 대한 이제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게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한계가 좀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같이 수행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전에 이제 도의원 시의원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도 이제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또 전화로도 통화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조율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들이 저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는
아, 김 교수가 경선에서 이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꼭 그쪽 당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할 정도로 그쪽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보다는 이제 제가 보다 국가개혁을 위해서 뭔가 앞장서고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서 그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역시 박강원 의원님과의 어떤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본인은 박강원 원내대표만 이기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약간 건방진 표현일 수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이제 그 수원의 어떤 여러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들을 봤을 때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저는 이제 수원 지역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뭐 진보든 보수든 뭐 많은 분들과 이제 교류를 맺으면서 있어 왔잖아요. 그죠? 보수 원로들 같은 경우가 공식적으로 이번엔 김준혁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유, 이번에는 이수정 교수는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경선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럼 거죠. 좋아요. 그럼 그 전 단계 박강원 원내대표를 이기는 게 중요하겠네. 뭐 가능합니까? 좀 가능하다고 보고 왜요? 있죠. 거긴 3선이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지지 기반도 많고 조직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뭐 기본적으로 시도위원부터 시작해서 3선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제가 그 박강원 의원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열정 또 어떤 개혁적 정책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그리고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지금 현재 그 이 수원 영통 지역은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멋있고 화려하죠. 깨끗하고. 그래서 뭐 제2의 강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불균형이 좀 심하고 또 교통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또 이 빈 공실이 많을 정도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제가 경선 출마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요 그 상가 연합회 전체를 다 다니면서 만나보고 제가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근 몇 년 동안 한 뭐 7, 8년 동안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아주 뭐 의미 있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어쨌든 첩첩산중이니까 넘고 넘었다고 칩시다. 네. 사실상 이제 이 수원 정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발전시키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게 결국은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물론 국회의원은 지역에만 매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을 위해서만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표를 주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해줄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표를 받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면 저도 사실 수원에 법원이 고등법원 생기고 수원에 법원이 새로 지어지면서 되게 자주 가요. 거기 보면 되게 깨끗하고 그다음에 좀 차분하고 그 광교 옆에 호수도 엄청나게 멋있고 아파트들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진짜 아까 말한 대로 개발이 좀 덜 돼 있고 뭔가 좀 이 격차가 좀 심해 보이고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즉 이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주민들이 공유하는 정서나 생각하는 것들이 편차가 심해서 누구에게 어떠한 식으로 공약을 해가지고 그걸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저쪽 공약이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위험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니, 노 변호사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왜요? 어쩌면 이렇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광교 지역과 그 메탄동 지역, 메탄동 이게 지역. 이제 큰 차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게 영통 1동, 영통 3동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게 보자면은 세 지역이 좀 불균형이 좀 납니다. 엄청 심해요, 불균형이.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등법원 앞쪽, 우리가 이제 법조타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쪽이 제일 문제가
교통이에요. 교통이 안 좋아요. 예, 그래요? 교통이 안 좋고 상현역에서 600m 거리 걸어올 수밖에 없고 그 광교 중앙역에서는 또 멀고 섬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파격적 제안을 좀 했고요. 교통 인프라가요? 예, 그래서 네. 광교 중앙역에서 컨벤션센터에서 법조타운에서 상현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구동형 그 트램하고 이건 이제 모노레일을 트램? 결합한 네. 방식으로 해서 그 현재 차선을 갖다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서 제가 창조적 고민을 좀 했어요.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 교통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것을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더니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법조타운 앞에 상가협회 회장단이 깜짝 놀래하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래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만 나오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 있는 원도심에서 그 광교 신도시에서 원도심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경기도청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가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권한은 다 경기도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자신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메탄동 일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삼성전자가 수원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뭐 4천억 가까운 그 세금을 내줬는데 지금은 1,400억,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로 인해서 그 뒤에 도시 일대가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가 60년 전에 공업지역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공장 이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법안인데 공업지역 특별법을 갖다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게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 법안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갖다가 완전 새롭게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오래 했어요. 해가지고 제2의 판교와 같은 그런 이제 첨단 그런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네. 걸맞는 배후단지를 만드는 것. 삼성전자 배후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서 광교 지역을 새롭게, 그 메탄 지역을 새롭게 바꾸고 여기에 더해서 메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시민 참여형 재개발 요구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들, 자연스럽게 지역의 균형을 맞춰내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의 어떤 지역 공약을 연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주민들과 거의 합의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두라서 교수님이 원래 중앙대학교 사업과 출신이에요. 네. 네, 80년대 학생운동에 또 열심히 일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네. 부인도 그런 분하고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요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야 운동권 그 사람들 뭐 했어요? 너무 기득권이잖아. 청산해야 돼 이럽니다. 이거 억울하시겠습니다. 아니 좀 황당하죠. 뭐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제 그 홍익표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친일파들이 그 뭐라고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네, 이런 이야기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거의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성명서를 낼까 하다가 좀 말았는데 저는 그 지금 그 소위 말해서 민주화 시기에 독재가 정말 모든 권력을 갖고 시민들을 탄압하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386 운동권 나가라. 성적은 예. 올렸잖아요. 그동안. 아니, 뭐, 일 안 하는. 그 아마 나가서 안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거 경험 못했을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그 학교에 들어갈 때 그 수많은 전경들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가방 검사하던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 노인 우리 때 변호사님은 그랬어요. 경험을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우리 때 그랬어요. 예. 맨날 이렇게 공문 같은 거 들고 막 뭐라 그러고 아니 우리한테. 지금 학생들한테 가방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여학생 가방 안에 여학생만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학생 그걸 화장실도 있었다니까요. 그 남자들이. 전경들이 다 그걸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이런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그 학생운동의 어떤 수많은 결과 속에서 맞아요. 유월항쟁이 있고 유월항쟁의 어떤 승리 속에서 오늘날 민주화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뭐 386 다 나가라. 물론 386 중에는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86 전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0.01도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폄훼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386부터 먼저 좀 정리해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386이 원희룡 장관 아니에요? 뭐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 그 국민의힘에 그 이번에 물론 총선에 안 나오지만 장제원 의원 예, 저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예, 저 86학번 동기인데 대학 다닐 때 흑석동 교정에서 한 번도 집회 현장에서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자 내지는 공부하려고 자기만의 이거를 입신양명을 위해서 시대적인 소명과 요구에 눈을 감아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걸 가지고 남들을 공격한다? 되게 웃긴다. 이래서 좀. 저 이번에 동기들이 여러 명 출마를 합니다. 예, 김영진 의원 빼고는 다 이번 정치신으로 처음 나오는 분들인데. 예, 저희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좀 모였어요. 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열심히 하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었죠. 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에 제3지대가 이준석 대표 창당한 개혁신당 이름으로 비텐트를 쳤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아유, 뭐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조금 전에 아까 황희두 저 이사하고 신인김 변호사하고 뭐 얘기 많이 하는 거 저도 바깥에서 좀 들었는데. 저는 이념과 가치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제가 성명서도 냈습니다. 예, 구태당이다. 예, 이거는 개혁신당이 아니라 수구 구태당이다. 구태 잡당이다. 이렇게 좀 뭐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은 아니 국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념을 갖다가 현실을 통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과정에서 정권을 이제 이렇게 수권 정당이 되고 수권 정당이 돼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들 이게 바로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이자 가치이자 현실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스스로의 어떤 금패치 한 번 더 달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번으로 되고 또 워낙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인지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뭔가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총선까지 2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유지되고 이 정도는 단물을 좀 빨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짧게. 근데 하여튼 짧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그 광주에 가서 뭐 막 이야기를 했더니 광주 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가 DJ냐? 저는 그래요? 이게 상징화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배동호님께서 이합집산의 결과는 해산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여튼 제가 수원 정지역에서 이번에 그 예비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보다 개혁적이고 또 참신하고 또 지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 저를 좀 지지해 주시고요. 또 제가 뭐 당원에 대해서 뭐 명부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제 핸드폰 번호가 010-3309-9847입니다. 이 번호로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막 좀 넣어주십시오. 010-3309-9847. 예, 하여튼 꼭 응원해 주십시오. 3309-9847 전화하셔가지고 응원 좀 해주시고, 네, 뭐든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진욱 교수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세요. 물론 제가 묻지마 보험 가입 친척이나 지인에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보면요. 그분들이 선택해준 이 보험이 사실은 그 보험을 든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제한된 그런 보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 친척이나 뭐 지인이 들어달라고 해서 그냥 들었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들어줬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보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든든한 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보험 클리닉 업체에 문의해서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나의 플랜을, 재테크 플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는 그런 상황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보험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그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지 마시고 한번 꼼꼼히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 내가 이런 것도 들고 있었다라고 아시면서 오히려 마음이 흐뭇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꼭 체크해야 될 건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당한지 이런 거겠죠. 한번 그런 거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을 드립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입니다.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됩니다. 확인을 연락드릴 테니까요. 영칠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칠이 여러분들. 영희 친구들이죠. 우리 영칠이들. 우리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인프라를 가지고 건전한 사고방식 위에서 건전한 사람들끼리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친이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좀 더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 맨날 연구하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낍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인사 프라임은 서초의 봄이죠? 여러분 서초의 봄 되게 재밌죠? 검찰 비하인드 스토리 우리가 쫙 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설명해 드리고요. 법조인들이 도대체 왜 저러냐, 저 이상한 애들 왜 저러냐 이것도 우리가 알려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1부 마치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서초의 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다 같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뉴스마트 구독하시고 또 저희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